자,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베이글 칩이에요. 간식이 아니라 사실 저한텐 주식입니다. 저녁 대신 먹고 있어요. 맛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이 속도로 하면 진짜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이 걸려도 다 읽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71페이지. 너는 웃으며 말했지. 좋아해. 다정하지 않을 뿐. 저 되게 잘 읽지 않았어요? 좋아해. 감정 없이. 자, 너는 웃으며 말했지 였습니다. 한 페이지짜리였고요. 다음은 박쥐입니다. 박쥐. 목이 메이네요. 물 좀 마실게요. 박쥐. 박쥐 하면 전 영화밖에 생각 안 나요. 박쥐 보셨어요? 박쥐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무섭기도 하고 뭐 이게 참 막 그 허연색 막 이런 거 막 다 집안이 허옇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좀 하여튼 좀 충격이었어요. 막 내용도 좀 충격이었고. 자, 박쥐입니다. 거대하고 적막한 바닷가가 온통 핏빛으로 물들 때 태주와 상현은 오롯이 단둘이었습니다. 완전 제가 지워서 읽었네요. 다시 갈게요. 적막하고 제가 다이어트 지금 2일차 집중력이 저하됐네요. 거대하고 적막한 바닷가가 온통 핏빛으로 물들 때 태주와 상현은 오로지 단 둘이 앉아 있습니다. 연애라는 게 뭘까요?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나홀로 있다가 아무도 없는 세상에 둘이서만 있게 되는 게 연애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건 아니지요. 아무도 없는 세상에 기껏해야 한 사람이 더 생긴 것에 불과하니까. 찬욱이 형은 이 영화에 내가 알지도 못할 무수한 것들을 담으셨겠지만 내게는 이 부분이 유독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영화 얘기였어요. 역시 박쥐 하면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였군요. 비록 제가 뱀파이어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깜깜 낭떠러지에 둘이서만 서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 나는 근데 이 장면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태주와 상현이 이렇게 단 둘이 앉아 있었대요. 저는 그게 생각 안 나고 그 하얀색 벽밖에 생각 안 나는데. 역시 박쥐는 그 박쥐였군요. 자, 세상 밖의 두 표류자. 살며시 어깨에 기대더니 부탁이 있다고 했다. 아마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서. 노래를 불러달란다. 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곤 가만히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근데 잘 모르는데. 문리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노래예요. 네. 가장 멋지게 불렀어야 할 순간에 실망스럽게 흘러나온 엉망진창의 노래가 끝나자 그 애는 고맙다고 했다. 며칠 전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서 저녁 먹었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방금 먹었다고 답장이 와 실망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다. 왜 부르지 않았냐며. 그래서 먹었다는데 뭘 부르냐고 하니까 먹었어도 네가 먹는 모습을 지켜봐 주면 되지 않느냐는 거다.
그런 거였구나. 몰랐어.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요? 아, 점점점점점점.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구나. 우리는 세상 밖의 두 표류자. 손을 꼭 잡고 함께 건널 무지개 다리 앞에 서 있다. 해파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해파리? 조금 가벼운 내용인가? 해파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수족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은 해파리들 있잖아요. 그럼 조명 쫙 쏘잖아요. 그 수족관 가면 너무 이쁜데. 해파리 냉채도 맛있는데. 움풍움풍 해파리들이 힘차게 몸을 꼬았다 풀었다 하면서 헤엄을 칩니다. 위로 솟구쳐 오르다간 다시 방향을 틀어 아래로 돌진합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5mm 정도밖엔 되지 않는 몸길이를 가진 녀석들의 몸부림이란 고작해야 반경 10cm 정도가 최대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녀석들은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해파리란 원래 손바닥에 서너 배쯤은 되는 큰 놈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동해 바닷가로 수련회를 가서 반 친구들과 빈대떡만한 해파리를 던지며 놀았었죠. 그땐 그 바닷가엔 해파리가 너무나 많아서 지천에 아무렇게나 둥둥 떠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눈싸움을 하듯 해파리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지며 놀았는데 하필 얼굴을 맞은 친구의 눈이 부어올라 미안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 해파리한테 쏘이죠. 그렇게 크고 흐물흐물하고 우악스러운 해파리가 전부인 줄 알았던 제게 이처럼 화려한 형광빛을 띤 채 마치 작은 우주선처럼 아름답게 비행하는 녀석들은 신비롭게만 느껴집니다. 여기는 수족관. 오늘 저랑 계속 통화하는데요? 그죠? 28인치 평면 TV만한 작은 수조 안에 깨알같이 작은 해파리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유난히 활발한 몸짓을 보이며 물속을 부유하고 있는 한 녀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 위에서 보면 결국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작고 단지 여러 개체 중에 하나일 뿐인 아무것도 아닌 삶. 흔한 말로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각각의 존재란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점과 같은 것이겠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에겐 이렇게 긴 역사도 어떤 시공간의 차원에서는 그저 찰나에 불과한 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요. 이 작은 해파리의 운명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토록 힘찬 움직임도 언젠간 정지하고 존재는 흔적조차 없이 소멸해버리겠죠. 우주에 적용되는 이러한 가차없는 생성 소멸의 법칙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맨인 블랙 보셨어요? 맨인 블랙? 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맨인 블랙이에요. 근데 그 맨인 블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그 주인공들이 맨인 블랙 그 주인공 2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하철 사물함을 딱 여는데 그 안에 하나의 세계가 있죠.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시계를 주신 분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느님 같은 존재로 막 사물함은 열 사람한테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저씨를 막 하느님 신적인 존재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 사는 세상을 이제 누군가가 저쪽에서 사물함 열듯이 이렇게 딱 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디 사물함 안에 갇혀가지고 조그만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거 혹시나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마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은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안 본 친구들 있죠? 그거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맨인 블랙 1, 2 다 재밌게 봤습니다. 제 수준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사랑과 생명에 끝이 있다는 것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나의 삶은 38년간 무기력함에 시달리다가 마흔을 앞두었다는 시기적 절박감과 마침 무너졌던 건강 때문에 생의 유한함을 절실히 목도한 후 비로소 삶의 생명력과 애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막 틀릴까봐 조마조마했네요. 조금 읽는 게 그랬지만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일생토록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가 그제서야 하고 싶은 게 생겨나더군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끝이 없다면 과연 지금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 아니겠지요. 아닐 겁니다. 나의 이 간절함의 힘이 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력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화란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남녀 불문하고 대략 80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정확히 반 가까이 살아온 나의 경우에 비춰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만큼을 더 살기엔 몸의 노화가 너무 빨리 진행된 느낌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무 긴 세월의 여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인생에 이렇게 따지면 인생의 반 거의 다 살았네요. 대박. 난 아까운데? 반이나 살았어?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산 것만큼밖에 못 살아요? 더 살고 싶은데. 더 살겠죠? 저는 한 120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렇군요. 나이를 많이 먹었군요.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던 많은 것들이 어느새 너무 빨리 바닥을 보였다. 아무리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던 체력은 20대를 넘어서면서 단지 5분 정도의 농구 게임을 뛰기에도 버거운 상태가 되었고 무한대로 먹어도 소화에 문제가 없던 위장은 이제 밥 한 공기를 채 온전히 소화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내 안에 많은 것들은 이미 사망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슬픈데요, 이거? 이거 너무 슬픈데? 사망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내 몸이? 아닐 거예요. 이거 되게 슬프다.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슬픈데.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마다 난감함을 느낀다.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고기도 안 좋다고 하고 밀가루 때문에 빵이나 면류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좋아하는 회도 날 것이라 좋지 않고 오로지 밥. 그것도 흰 쌀밥과 잡곡밥에 중간쯤을 섞어 먹어야 한다니 이렇게 한정된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상 고민할 여지도 없는 고민을 매번 반복한다. 소화가 되게 안 되시나 보네요, 진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때. 고민의 내용 또한 서글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먹기 싫은 것과 먹고 싶지만 먹어선 안 되는 것들의 갈등뿐이다. 이제 나의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은 돌아올 수 없는 저편으로 떠났다. 인생사 세용지마.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그죠? 제가 지금 이틀째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조금 배가 고픈 이런 상태라서 그런지 되게 공감이 되네요. 너무 일찍 사라져버린 많은 것들 중에 특히나 아쉬운 것으로는 정서적 퇴화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좋아하던 비가 어째서 이제는 단지 맑은 기분을 어지럽히는 흙탕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아름답고 환상적이며 푸근했던 눈은 어찌하여 그저 교통을 방해하고 곧 있으면 세상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인 번거로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이건 진짜 공감해요. 그렇죠?
아마 누는 10대? 20대 초반까지 좋아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죠? 누는 참 그래요. 안에서 보면 이쁘지 밖에 안 나가고. 마음의 노아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앗아가 현실밖에는 남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로맨틱 코미디를 즐길 수 없게 된다. 언젠가 저런 영화 같은 일이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설렘과 희망이 사라진 로맨틱 코미디란 얼마나 부질없는가. 맞아요. 이거는 100% 공감은 안 하는데 어릴 적에 연예인 좋아하면은 꼭 제가 그 연예인이랑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네, 그쵸? 그쵸? 아닌가? 저만 그랬나? 어디선가 이렇게 만날 것 같고 길에서라도 우연히 만나서 아 나는 저 사람이랑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아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영화 있잖아요. 쉬 그쵸? 그것처럼 그런 영화처럼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영화 재밌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매우 현실적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외모의 노화에 있어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적어도 겉모습에 관한 한 그들이 더 빨리 늙기 때문이다. 22, 3살 때 예뻤던 여자친구들은 3, 4년쯤 지나 만나보면 본인 입으로도 늙었다고 입이 대빨은 나와서는 투덜투덜하기 일쑤고 실제로 봐도 얼굴의 탄력은 예전 같지 않으며 풍기는 기운 또한 조금씩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나 제 몸을 가꾸고 제 몸의 어여쁨을 과시하는 것으로 생의 기쁨을 삼던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실망을 극복하고 어떠한 다른 가치를 찾게 될 죄송해요. 어디서부터 다시 읽을까요?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나 제 몸을 가꾸고 제 몸의 어여쁨을 과시하는 것으로 생의 기쁨을 삼던 사람은 그렇게 늙어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실망을 극복하고 어떠한 다른 가치를 찾아가게 될까? 한때는 예뻤다는 소리께나 들었지만 지금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여자들만이 해답을 알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뻤던 분들이 막 보톡스 이런 거 많이 막 맞고 막 필러 맞고 그래가지고 얼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예뻤던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예뻤던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해도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욕심이 막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근데 막 연예인들 중에서 약간 나이 드셨는데 젊었을 때 진짜 예뻤는데 막 시술해가지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안타깝죠. 너무 예뻤어서 그래요.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중간이 좋다니까 중간이. 계속 읽어볼게요.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이를 먹으면 많은 욕구들이 사그라들어 젊어서는 가져보지 못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그 욕구라는 것이 왜 사그라드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서글프다. 젊어 생리적으로 왕성히 생성되던 호르몬이 줄어든 탓에 성욕을 비롯한 다른 많은 욕구들이 동반하여 줄어들고 따라서 젊은 활기를 잃어버린 대가로 화분을 가꾸거나 읽지 않던 책에 손이 가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책 읽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역시 나이가 먹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산이 이쁘더라고요. 단풍이 이뻐요. 꽃이 이쁘고 그렇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0대 때는 3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이 되니까 자연이 아름답고 하늘에 구름이 예쁘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 좀만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집중 안 되시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를 다 읽고 얘기를 할까? 물론 나는 이미 그 시기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그 안정감이 주는 장점과 위력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니까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온다는 것이다. 띄어서 읽질 않았네. 그동안 보지 못하던 세계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온다는 것이다. 물론 느리거나 빠르거나 사람은 아니 생명은 언젠가는 늙는다. 그러나 늙음을 감당하는 방식은 다들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사랑의 종말에 대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시작된 두 사람의 마음도 헤어짐이라는 다가올 숙명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유난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루하루 애잔함과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너무 앞서버리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뜻대로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는군요. 너무 계몽적인 얘기가 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을 좀 많이 두려워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분에게서, 책에서. 이렇게 끝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두 사람의 만남은 엄청난 강박과 강박의 충돌이었습니다. 감정의 종말에 대해 너무도 거대하고 확신에 찬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남자와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지 않을 거라는 극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의 만남. 여자의 관심은 상대가 자신에게 줄 상처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했고 그의 과거 연애 행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의 사례들을 묻고 또 물어서 그것을 데이터화하여 판단하려 합니다. 이 남자에게 어디까지 내 마음을 주어야 할까? 얼만큼만 좋아야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다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등등 모든 것은 결국 상처받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랑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 결코 상처받지 않는 것, 두려움 속에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사랑에 자신을 던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처는 사랑보다 몇 배 더 크고 오래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러하니까. 제가 아는 한 여자는 언젠가 겪었던 사랑의 상처가 너무나 컸던 나머지 평생 다시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를 했더랍니다. 그 결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버릴 정도였죠. 그리고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나오지 않고 꼭꼭 숨어 있는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마음에 싹이 트기 전에 사력을 다해 막으려는 이유는 커지기 전에 자르고 덮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싹이 트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결심만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종말과 상처에 대한 이 모든 확실하고 불안하며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아랑곳 없이 피어납니다. 씨앗이 바람을 타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어디라도 날아가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암벽 틈이나 낭떠러지 위에서까지 얼마든지 꽃을 피우듯 사랑은 그렇게 어디서든 피어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시작되고 나면 누구든 바로 모든 사랑의 단계 중에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처음의 순간을 피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처음이 이제 가장 좋죠.
다시는 이런 기분 느끼기 싫었는데 한 줌 재만도 못한 이런 허망한 신기루 따위 결코 다시 맛보기는 싫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차올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벅찬 기분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출발선에 서서 남자는 여자에게 한 가지 제안 혹은 경고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알아두라고. 이것은 종말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자의 스스로에 대한 또 상대에 대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여자는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출발선에 서 있는 자신의 심경을 담아 남자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난 항상 시작과 함께 끝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것이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 해주죠. 상대방은 그런 나를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난 멈춤 없이 헤어짐에 대비하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헤어짐은 언제나 새롭고 낯설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내 마음이 한결 수월해요. 부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믿기 전에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믿는다고 말한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겠죠? 수조 안에 작고 아름다운 해파리들을 보면서 남자는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를 떠올렸지만 정작 그 작은 생명체들은 그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행복한 몽유병자들처럼 즐거이 헤엄치는 해파리들에게서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내는 따스한 체온으로 눈물겹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너를 사랑해도 괜찮은 거냐고. 상처와 두려움에 차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무장을 한 채 웅크려 있던 두 사람. 그들이 석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시작한 시한부 연애. 그 시간이 지나면 남자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헤어짐은 정말로 담담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 언제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함께 있는 동안 두려움이 그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내내 압도하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종말이나 상처가 닥쳐올 때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면은 힘들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근데 해파리가 이제 끝난 거였군요. 읽다 보니까 해파리를 까먹었어요. 네. 뒤에 가지고 해파리가 나와서 지금 해파리가 아직 안 끝났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네요. 어른. 자신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러네. 어릴 때는 받지. 선물을 나한테 하진 않지.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읽겠습니다. 지금 한 15페이지 읽었네요. 자, 내일 다시 읽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